下来这个环节呢，我们想要探讨的主题就是借鉴韩国经验来谈影音产业发展与投资并购的合作。这个部分，我们将邀请到我们的蔡朝安副营运长。蔡副营运长呢，他是普华商务法律事务所的主持律师，同时也是资诚联合会计事务所法律暨税务服务的副营运长，以及中华民国工业总会智慧财产权委员会的委员。他将上台为我们进行引言，介绍2位来自韩国的我们的讲者，以及会进行简报。接下来时间我们就交给我们的蔡副营运长。各位好，我是 PwC 台湾蔡律师今天呢很高兴有这个机会来跟大家用很短的时间来跟大家分享一个韩国经验在台湾的这样一个并购上可能是会有的启示。坦白说，我们这一辈的男人对韩国事实上都没有什么特别好的观感。在我们成长的记忆当中不管是篮球比赛不管是这个所谓的跆拳道的比赛要不然就是给我们吃拐子要不然就是爱国裁判，这就是我们成长的记忆。但是这几年呢，我虽然特别是这个疫情的关系虽然在台湾这边每天也出不了门，也没办法出国，可是我感觉上很像是活在韩国一样。因为呢，我只要下了班，我就要跟着我的太太看那个什么海边恰恰恰。那在更早之前呢，我要跟她追这个所谓的《爱的迫降》，不看还不行，因为不知道谈什么我今天本来还要尝试去找我那个虾皮那个我们买那个456号那个藏青色的运动衣来跟大家来做这个简报，但是呢，但是碍于今天这个场合都是我们专业的各位专业的人士来这边来聆听所以我还是回归到我的传统一个西装来这边跟大家做这个分享。今天呢，我们呢很高兴我们找到我们 PwC 2位韩国的我们的伙伴他们2位呢基本上是我们的 E&M 就是 Entertainment and Media 的在审计部门的 Leader， 以及一个是我们的 Director。那我们来听听看先让大家能够了解到说，从他们韩国的角度呢，去谈一谈他们这个所谓的一个文化产业的发展。那接下来我再跟大家做进一步的分享，好不好？谢谢。 안녕하세요. 저는 PwC 코리아의 E&M 리더를 맡고 있는 한종엽 파트너입니다. 우선 NMEA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K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기회를 주신 PwC 타이완과 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K 컨텐츠가 최근 글로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키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wC가 매년 발간한 최근 글로벌 PwC E&M 아웃룩에 따르면 전 세계 7위 규모의 대한민국 E&M 시장은 팬데믹 속에서도 2020년 전 세계가 3.8%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에도 1.8%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음에도 향후 5년간의 예상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과 유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E&M 시장의 중심에는 K 컨텐츠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K 컨텐츠는 강력한 킬러 컨텐츠를 생산하며 세계 E&M 시장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이러한 킬러 컨텐츠를 만들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겠으나 저는 다음에 4가지 요인이 중심이 되어 K 컨텐츠가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X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1970년대 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받은 첫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빌보드 차트 1위의 BTS를 만든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 넷플릭스를 최근에 되살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세련된 K-팝의 시작인 서태지, 강남스타일의 싸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만든 김은희 작가와 이응복 PD, 예능 프로의 김태호, 나영석 PD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X세대이며 이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컨텐츠들이 지금 K 컨텐츠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부 독재 시대에서 정치 자유화가 시작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와 홍콩 영화를 보고 미국의 팝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오손 웰스의 시민 K인, 누벨바그의 프랑스와 디르포를 거쳐 왕가이의 홍콩 영화에 열광했고 서태지로 대표되는 세련된 K-팝은 미국 팝 시장의 주류 음악 장르인 랩이나 힙합 음악을 도입했으며 이때부터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공중파에서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7,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에 대한 부채의식과 그로 인한 더 발전된 사회에 대한 책임감, 공동체의식, 선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독창적이면서도 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세련되게 표현함으로써 많은 이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한국어라는 장벽과 문화적 낯설음이 늘 존재했었던 K 컨텐츠의 태생적 한계를 유튜브나 넷플릭스, 네이버 웹툰, 라인 망가, 카카오 웹툰이라는 플랫폼들이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팝의 경우 아시아 시장이라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음악 시장은 라디오나 유명 레이블의 유통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K-팝은 이 시장에 접근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의 유용자들이 자연스럽게 K-팝을 전 세계에 유통하여 주었습니다. BTS라는 빼어나고 세련된 K-팝 가수가 유튜브를 통하여 발견되고 팬덤을 형성하며 2차 저작물의 형태로 급속도로 유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덩달아 BTS 외에 다양한 K-팝 가수들의 음악들도 확대 재생산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K 컨텐츠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초대박 컨텐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이 있다고 K 컨텐츠가 유명해지지는 않습니다. K 컨텐츠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빼어난 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90년대 SM 엔터테인먼트의 H.O.T로 대변되는 아이돌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연습 과정을 거쳐 데뷔를 한 이들입니다. 수많은 경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아이돌들의 육성 시스템은 9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주 완성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는 오디션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발탁된 이들은 외모부터 실력, 인성까지 갖춘 상태로 무엇이든 잘하는 맞는 캐릭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글로벌 성공에 따라 더욱더 자본력이 강화된 형태로 기획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만화 시장은 작가들에게 많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낙후된 시장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한계가 있었고 시장은 작았습니다. 이 만화 시장에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만화를 디지털화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웹툰 시장은 과거보다 작가들의 수익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는 많은 유능한 작가 지망생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시장은 소수의 제작자와 방송국들이 유통하던 시장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기회만 주어졌던 시장인 관계로 전형적이고 시류에 편승된 영화와 드라마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유통시장이 케이블 방송 채널의 개국으로 다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글로벌 OTT 시장의 자본 투입은 한정된 시장과 PPL로 고통받던 한국의 영화 드라마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웹툰 등에서 무한 생산된 컨텐츠와 만나서 본격적인 영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OTT 자본으로 제작비에서 자유로워진 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들은 실시간으로 OTT를 통하여 글로벌로 유통되었고 K 컨텐츠의 저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의 K 컨텐츠의 성공은 여전히
헐리우드에 비해 제작비가 저렴한 한국 제작 시장에 많은 자본 투입을 유발할 예정이며 이는 성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레드오션이었던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모든 나라의 동일한 기회였는데 유독 K-컨텐츠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각광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GDP 규모 8위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의 단계로 산업 구조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재편은 대한민국 산업 내에 콘텐츠 산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으며 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이 산업에 참여하도록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컨텐츠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컨텐츠 시장은 과거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을 가진 무한 경쟁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헐리우드를 따라한 화려한 볼거리나 자극적인 스토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컨텐츠 시장은 완성도 낮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냉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완성도의 중심에는 정치 사회적 의미가 담겨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은 공공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사회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한 비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원합니다. BTS의 노래,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컨텐츠 이용자로부터 보편적인 이해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과거 한류는 아시아를 넘을 수 없다는 한국 내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다가 바로 잊혀졌을 때 한때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0년간의 고민과 도전이 드디어 IT 기술의 발전과 만나 현재의 한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의 긴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wC 코리아의 E&M 비즈니스의 코오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정원석 디렉터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오디오 비주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인수 합병 및 전략적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내 진행 중인 인수 합병 및 투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K-팝 아티스트를 꼽자면 단연 BTS일 것입니다. 사실 BTS는 이미 K-팝 아티스트라고 한정하기엔 그 입지가 이미 여타 글로벌 아티스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하이브는 BTS를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하여 최근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하고 최근 상장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는 특히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플랫폼 및 IP 기반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의 거대 IT 기업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인수했고 키스위와 합작으로 출범시킨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베뉴라이브의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한국의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YG의 공동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FNC나 YG 등 국내 주요 엔터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여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속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을 성사시켰습니다. 위버스는 소통은 물론 음원이나 멀천다이즈까지 구입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이자 소셜미디어입니다. 올해 하이브의 공격적인 M&A 중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하이브가 최근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음악, IT,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100%를 10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한국 기업 최초의 해외 레이블 인수 사례였습니다. 이번 인수로 하이브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대표 팝 스타들이 소속된 SB 프로젝트와
컨트리 음악에 큰 강점을 보유한 빅머신 레이블 그룹 등의 합류로 K-팝뿐만 아니라 라틴, 컨트리 등 장르를 아우르는 글로벌 톱티어 멀티 레이블 체제 구축에 성공하며 강력한 글로벌 IP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을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레이블과의 합병으로 하이브 소속의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타카 홀딩스가 보유한 미국 시장 내 탄탄한 네트워크,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하이브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의 결합을 통해 지금까지 두 기업이 쌓아온 성취와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도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며 음악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며 또한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를 단순 피인수 기업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이타카 홀딩스의 현 사업 구조를 최대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CJ E&M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권을 들 수 있습니다. CJ E&M은 한국의 대기업인 CJ 그룹의 자회사로서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CJ E&M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특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한국 영화 산업을 체계화하고 영화 기생충을 세계적 히트작으로 만드는 데 공헌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역량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J E&M이 한국의 유명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 뉴스 기사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1996년 H.O.T를 시작으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에스파 등 수많은 K-팝 아티스트를 배출한 한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CJ E&M은 거래를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딜로 인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BTS를 앞세운 하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과거 3대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JYP, YG가 경쟁을 하는 구도라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CJ E&M의 콘텐츠 유통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E&M은 TVN, 엠넷 등 다양한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료 가입자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OTT 서비스인 티빙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SM 엔터테인먼트가 CJ그룹 전체의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할 가능성 또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한국의 IT, 인터넷 비즈니스를 양분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판 구글, 카카오는 한국판 왓츠앱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찌감치 잘 만든 원작을 가지고 이를 IP화하여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생산해내면서 관련 사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웹툰 및 웹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해 흥행에 성공한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검증된 원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로의 변형판이 잇따라 히트를 치면서 지적재산권 확장의 모범 사례로 뽑히는 곳이 바로 웹툰 및 웹소설입니다. 최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해외 유망 웹소설 플랫폼 회사를 조 단위의 투자를 통해 품는가 하면 카카오는 웹툰을 비롯한 주요 콘텐츠 사업을 하나로 모아 거래 콘텐츠 계열사를 출범시키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 1월에 북미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왓패드는 월 이용자 수 9,40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웹툰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최대 웹툰, 웹소설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 6월 북미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 지분을 차례로 인수하였습니다. 레디시의 경우 한국인 창업주가 세운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고 작품 수만 놓고 보면 왓패드의 턱없이 부족한 1만 편 수준이나 왓패드 절반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이 비싼 값을 주고 웹소설 플랫폼을 품은 배경엔 IP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인기 웹소설은 웹툰화,
드라마화, 영화화되며 IP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치 사슬을 이루게 됩니다. 웹소설은 웹툰 대비 발굴할 아마추어 작가군이 많고 상대적으로 편수도 많아 수익성 전망이 밝으며 해외 구독자를 움직일 원천 IP를 개발할수록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위상은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웹툰과 웹소설 간 플랫폼 통합 작업을 통한 비용 효율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웹툰 스튜디오와 왓패드 웹소설 스튜디오를 통합한다고 발표했고 웹툰 사업 총괄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옮긴 후 영상 제작 비즈니스도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계열사를 통합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를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웹툰, 웹소설 사업을 하는 카카오 페이지와 음원, 음반 유통, 영상 공연 제작을 맡고 있는 또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 M을 합병하였으며 합병 법인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에서 분사한 한국 1위 뮤직 플랫폼인 멜론 컴퍼니도 다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하였고 이로써 연간 매출 2조 원 규모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무려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넷플릭스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였습니다. 2016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가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7,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지난 5년간 투입한 액수의 70%가 넘는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그간 드라마에 집중한 제작 역량을 영화는 물론 예능, 시트콤, 다큐멘터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물이 2021년 전 세계를 석권한 오징어 게임, 마이 네임, 킹덤 등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과감한 한국 투자가 제대로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한국 콘텐츠의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최근 몇 년 새 증명되면서 지금은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미국 드라마는 회당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이 넘는 반면 한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킹덤 20억 원, 스위트홈 30억 원, 오징어 게임 2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뜨거우니 당연히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2019년 공개된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된 인간 수업, 스위트홈, DP, 오징어 게임은 잇따라 세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투자로 제작한 한국 영화인 살아있다와 승리호는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 발달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소스가 무궁무진하며 스토리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1960에서 70년대에 비해 막강해진 국력하에서 교육받으며 상상력을 키워온 뛰어난 창작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비단 스토리텔링뿐 아니라 제작, 시각 효과 등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관계자는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며 오랜 시간 다져진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탄생한 한국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의 성장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소재 속에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도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콘텐츠들이 사건에 집중한 전개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스토리텔링은 사건보다는 그것에 대한 감정을 디테일하게 조명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쉽게 공감하고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투자가 한국에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도 기존의 투자자보다 넷플릭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넷플릭스에 돈만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투자를 결정할 때 제작비나 흥행성과 같은 지표가 아니라
작가와 제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중시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은 넷플릭스의 자본이 투입된 오리지널 작품에는 역사 왜곡이나 인물 폄하 등의 논란이 불거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개된 여러 작품의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시청자의 성토가 쏟아진 것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돈벌이와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된 국내 제작 환경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투자 경향에 맞물려 한국 창작자들의 시나리오는 1순위로 넷플릭스를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2억 명의 시청자가 있기에 창작자가 흥행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맘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제작비도 한국 드라마 평균 제작비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며 제작자는 제작비의 10%에서 20%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중파 방송이나 극장에서 꺼릴 장르나 소재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국의 제작자들이 넷플릭스 투자를 선호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흥행에 따라 제작사가 받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제작자로서 넷플릭스 투자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본격 진출한 이후 80편가량의 한국 콘텐츠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전 세계에 소개하였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매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 가입자를 늘리고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입니다. 투자의 이유는 K 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 가입자를 모으겠다는 것인데요. K 콘텐츠를 통해 팬들이 유입되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가입자의 유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인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리미티드를 설립하고 투자 역시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올 초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콘텐츠 스튜디오와 다년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한 장기적 제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투둠이라는 첫 글로벌 팬 서비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투둠은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시청할 때 맨 처음 나오는 소리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날 전 세계 70개 이상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 등에 출연한 145명 스타들이 출연하여 3시간 동안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전용 팬 이벤트를 따로 열었는데 글로벌 투둠 이벤트가 개최되기 전날인 9월 25일 투둠 코리아 스팟라이트 사전 행사를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최초 공개 및 독점 영상을 대거 공개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최초로 글로벌 팬 이벤트를 열며 한국 콘텐츠 전용 이벤트를 연 것은 그만큼 넷플릭스가 K 콘텐츠를 중시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不晓得各位有没有感觉到热血沸腾？想象自己是置身在这个韩国的文化内容产业的时候，你会不会觉得机会无限？你会不会想要立刻能够采取行动？但是坦白说，各位，我们不是韩国，我们是台湾，急的话只能慢慢来啊。坦白说，刚刚我们的韩国的同仁呢，谈了很多的方方面面除了一些让大家目眩神迷的这个资讯之外有一个重要的点是，其实韩国当然它现在站起来成为一个很大的文化产业其实它同时是一个 IT 的强国了。作为一个文化产业的一个支撑其实 IT 所谓的经济上的一个力量事实上才是真正背后的推手了。那坦白说，有很多韩国我们刚刚所听到我们韩国同事所提到的这样一个文化产业发展，我们会知道说，它不是一天就到这里来的，它也曾经走过非常暗淡的所谓的一个时期看出去千篇一律的这样的一个文化内容，所谓的 Me Too 的这样的一个内容。那曾几何时，它已经走到那个地方，让我们来看它的车尾灯我们同仁整理了几个点那我这边简单跟大家做一个简单的汇整他提到说，
有一个这样一个 X 世代本身的这样一个政治民主化的这个经验。好，当然他也特别强调到这个经济成长的这个一个条件，然后呢，来推出一个有别于过往的一个所谓的有批判性的，好，谈到善意的、良知的这样的社会议题，包括像所谓的寄生上流也好，先前谈到的这个所谓的我们谈这次的 Squid Game 也好，甚至各位如果还有印象的话，可能比较是非主流，我只是一个计程车司机，有没有看到？这些东西呢，事实上它都带着一个强烈的批判性的一个观点来谈事情。先前我还看过一个，不晓得各位先前有没有看过《与神同行》，这些它都带着一种观点，想要去推出来。它不仅仅是一个娱乐性的，当然它也穿插了很多娱乐性的这个东西。可是这些呢，事实上是把他们带到另外一个新的境界的这样一个高峰的这样的一个可能是一个基础的一个社会文化原因。这部分可能有一定程度上的路径依赖了，我们不一定能够学习得上。可是，哪怕即便不是到这样的一个水平，各位印象所及，我们谈到说韩剧啊，真正从韩国走出去，如果各位先进还有印象还有的话，其实从冬季恋歌开始啊，有没有？走了多长的时间，到了今天，那所以呢，其实不是那么一触可及的。怎么样能够进入这个良性循环？他一直强调一个高品质的 K content 啊，事实上，如果没有一个好的 content， 再有什么样的一个前提的这个基础的一个经济上的一个推进都没有太大的用处了。那他当然也提到这个跨国的平台本身的一个参与，包括 YouTube， 包括 Netflix 哈，他特别一再谈到很多这个 Netflix 本身在整个资金上挹注，给予他们很大的一个放手的空间，等等等这些 Naver 还有些 Line 这些东西，Kakao，你有没有注意到说，其实他们有非常多本土的这个 social media？我们似乎还没有，或者说我们已经习惯于使用别人的东西了。OK， 那当然，跨国 OTT 市场的这件事情本身，把他们拉到一个世界的高度，因为有钱呢、就会有人才的投入。这大概是我们韩国同事所提到的，他们文化内容产业发展基金本身，它所汇总的一些林林总总的这些资讯。那我想要提几个问题，就是说，到底要先有资金才会有内容呢，还是先有内容才有资金？其实我们国内的产业一直苦于这个困境，我就是钱不够啊，所以从事文化工作者本身呢，事实上都苦哈哈的。那韩国呢，它似乎有一个刚好这个恭逢其盛，那当然我们不一定能够跟它能够有相同的这样的一个幸运哦。可是我们怎么去思考这个问题？那它当然有很多巨大的资金，不管是国内跟国外部分的资金投入，那我们怎么样能够跳进了这个良性循环？那当然，韩国的市场规模跟我们事实上也有一定的差距了哈。那或者他们在过去以来，其实有个保护国片的这个背景。那我们在整个文化产业政策当中，是不是也可以做一些思考，乃至于说问到我们一个根本的问题，在说作为一个 latecomer， 现在是不是还来得及了？因为感觉上他们是恭逢其盛的，在这个 OTT 的这样的一个市场本身的资本投入的这个美好的这个时间。我们现在如果奋起直追，我们是不是还来得及哈？那我想比较务实的是说，我们尝试刚刚我们同仁是用一个比较 macro 的这样的一个高度来谈事情，我尝试用比较 micro 的角度呢，跟大家在做进一步的一个分享哈。我就举2个案例，刚刚我们同仁有提到的2个案例，一个就是 Hype 来并购这个 Ikacha， 另外是这个 CJ ENM 来去收购这个 ENSM 的股权，这2个例子来跟大家做个补充啊。刚刚有提到说，其实就韩国的娱乐经济的公司本身的产业板块，你要看哈，在过去一直以来有3家哈非常大的，一个是 SM， 另外是 YG， 一个是 JYP， 另外就是 Big Hit 就是刚刚所提到的 Hype。OK， 那你可以看到这边，你看各位年纪跟我相仿的东方神起跟 Super Junior 应该大家都认识吧 ？OK， 那 EXO 呢，家里面有女孩子的家庭啊。应该看到这个 EXO 都会尖叫的，有没有？来 ，Big Bang 一样，好，最近大家可以看得到的荧光幕上面的 MTV 啊。另外呢 ，Blackpink 在座的男士，好吧，应该都非常印象深刻哦，这样的一个非常亮丽的一个团体啊。那 Twice 也好啊，这个另外我们的这个台湾那个叫子瑜是吧？子瑜就在里面，好，这些我们看到这些东西，刚谈到 BTS。你不应该把它单纯定为是个韩团了，它根本是一个什么？已经是国际化的这样团体了。拥有这么好的一个这样的艺人的一个经纪公司，你说他们当然能够 go global 了哈。来，我们来看第一个案例哈，
先介绍一下这个 Hybe。其实 Hybe 啊，它并不是一个好几年前的一个积累，它是2005年才成立耶哈。早些年叫做 Big Hit，18年的时候呢，做一个比较强整合的数位转型。之后呢，在2020年 IPO，IPO 很重要，为什么这样呢？才有资金啊，对不对 ？IPO 之后呢，接下来就陆续的大动作的从事国内跟国外的并购的活动了。这个可以看到，我简单列的这几个交易哈，事实上大家都可以在媒体上看得到。事实上，刚刚我们同仁也有提到，我想要跟大家更进一步来讨论这个所谓他们收购美国的娱乐媒体产业这个 Icasa 的这家 holding company 本身的这样一个案子哦。这个案子当中呢，事实上呢，他也直接因为这样的交易本身呢，也买下了这个 Justin Bieber 哈，还有 Ariana Grande 啊这两个非常有名的这样的一个艺人哈。那号称刚刚如同所说明的，它是文化内容产业史上最大的一个并购案哈。这是这个交易本身的一个内容，你可以看到说，它是透过像这是一个坦白讲，我们从事并购活动的律师来说，这已经是一个非常 comprehensive 的 cross border 的一个并购性的交易的一个典型啊哈。怎么说？它在下面做一个 triangle 的 merger， 它是先创造一个美国的我们讲一个叫做special purpose vehicle 哈，特殊目的组织，专门是为了这个 merger 本身所设立的，叫做 merger sub， 去并购了他们这个 Icasa 本身在这个美国的这个 holding company， 所以他买完之后呢，直接把下面的这家公司啊，他直接把它置入他整个 Hybe 的集团的最下层的孙公司这个地方，然后让这个原本的 Icasa 本身呢，让它成为消灭公司哦。这个交易怎么看？第一个，你看它的交易规模 ，Hybe 本身的市值啊，73亿美金啊，各位，这台湾大概是 IT 公司的一个水位了吧？台湾有这么大的文化内容产业吗？真的没有，好不好？那当然，这个被并公司本身呢，它当然因为它不是公开公司，但它净资产本身呢也到达1.7亿美金，这整个 deal size 10.5亿美金呢，10.5亿美金，台湾难得几回闻哈，即便是在 IT 产业这样的 merger 都算是非常大的 deal size。OK， 这个交易架构它是一个什么？它是韩国公司把美国公司吃下来了，不是美国公司把这个韩国公司吃下来哦。然后让它置于集团的孙公司的这地位，直接受到这个 Hybe 的指挥。可是呢，事实上，刚刚我们同仁提到说，它并不是一个所谓的吃下来的概念，它事实上是一个协力概念。这个概念本身实际上颠覆了长久以来一个所谓的指挥宰制的这个概念。它谈的是怎么样共同协力的能够进入这个整个市场本身板块的一个扩大的概念。所以说呢，它搭配一个很重要的一个做法，就是上层的治理结构有混同。像这个 Scooter Braun 本身呢，事实上他原本是被并公司的这个执行长，对不对 ？CEO， 他被拉到的最上层的这个 Hybe 本身的董事会，成为董事会的起议成员，让他们知道说，今天基本上不是我把你吃下来，是我们两个人强联手了，携手合作，让你来参与我的决策，让他们不至于只有韩国思考，他有美国思考。那同时重要的是，他给出很显著的一个 incentive， 这个是应该是有高人指点过的。他把这个Hybe本身还发行他们很有价值的公司呢，直接给这个 CEO 发行新股给他，而且给他们旗下几个非常有价值的这个旗下艺人，包括 Justin Bieber 他们这些人，让他们觉得自己本身什么也是其中一个 owner， 他们在里面的一个贡献呢，本身可以直接享受到什么资本的回报。OK， 所以他们并不是一个受薪阶级啊，这样的一个想法本身呢，事实上就等于是怎么样，把艺人本身拉到他们怎么样？本身同一边呢 ，OK， 这不是一个劳资的对立关系，这是一个同向的关系啊。那更重要是说，很显然的，它扩大了这个市场规模到美国的同时呢，事实上它在美国复制韩国经验呢。韩国经验很特别，这个练习生制度各位都了解，但是呢，它把这个包括这个韩国的这个培训制度跟行销策略，直接在美国再做复制。那这个未来会有怎么样的一个发展呢？我们大家都可以再观察了。第二个案例来谈这个 CJ E&M。去收购这个 SM 的股权这件事 ，CJ E&M 刚也提到过说，事实上它也是很重要的一个 player 之一哦。它在95年来成立，那经历了2012年的这个数位转型，18年的合并之后呢，到21年它是持续的收购哈。它这个收购本身，你看2018年的时候，基本上它是比较是国内的部分，它走的是这样整个这样子一个 social media 这部分呢，数位媒体本身的结合，包括跟 YouTube 合作，好，那
接下来的部分呢，事实上它在国外跟国内呢同时来从事并购。为什么这样？它底气已经够了，它资金也够了，所以基本上呢，它要开始走出国外去。那包括在国内本身呢，让它成为更大量体。刚刚提到说这几个 key player 本身呢，让 CJ ENM 本身甚至把 SM 买下来，这样的一个做法。好，这个我们可以简单有一个简单的一个感觉啊，知道说这个 CJ ENM 哦，它是个怎么样大的一个所谓的文化产业的一个百货公司啊？它跨足的是有电视产业、电视影剧、电影、音乐以及其他的相关的事业，早就是一个 IPO 的公司哈。实际上在韩国 listing 的部分有基本上有很大的规模，它甚至它下面本身的旗下的子公司本身也是一个 IPO 的公司。OK， 那 SM 不用说了，基本上这位李秀满小姐大家都认识了哈。那小先生，对不起，李秀满先生呢，大家都知道说他实际上是 SM 本身呢非常大的一个重要关键的股东啊。那他是业界首先呢第一个引进这个系统化选角、创作跟管理系统的一个公司。那他在这个 Big Hit 本身崛起之前呢，是韩国最大的娱乐经纪公司，各位都知道。但后来这个 Big Hit 本身有起来哈。那在整个娱乐产业当中，实际上它也是第一个引进国外市场的这个公司。那可以看到说，事实上它的业务范围本身也是非常宽泛的哈。来看它这样的一个交易本身背景，很简单，一句话来去形容它的交易：强强联手了，强强联手。你看它的 deal size， 还有包括说他们在这个后续在整个交易当中，他们的思考是要让李秀满本身呢，后续他不是变成败军之将哦，他是加入他们成为之后呢，仍然具备他这个独立的决策的这样的能力。那这样的一个想法本身印证说，他们去思考这是个开放性的结构，而不是什么，而不是封闭性的结构。这是对一个文化产业本身最重要的点，因为在文化产业里面有一个特质是每一个人都觉得他自己最厉害了，所以会有本位主义。那怎么样能够扬弃这样的，让大家能够放下这样的心防呢？重点在说给他最大的尊重。而这就是他们本身说，我有很多的子弹，可是呢，我重你是个人才，我相信能够一起跟我创造价值。台湾怎么看呢？我们尝试假设去整理一些台湾内容产业为什么没能够做一个积极并购的因素。当然，事实上是回归到说时机还没到哈，但当然其实还有一些若干的因素，尝试做一些整理。第一个是我们的经营的体质似乎还有待提升。因为经营的体质如果没有提升的话，资金提供者本身的信心可能会不足了，因为他害怕他害怕，那资金没法进去，规模就没法变大。另外是说，如果以现阶段的这个状况来说，以小吃大是不容易的，因为呢会担心什么？担心并购之后，你并购完结果你丧失了营运自主权。这事实上从韩国经验我们可以学习说，其实不一定是这样，那另外是，如果还着眼于短线的这样的一个财务着眼，就没有办法怎么样开大门走大路，迈开步伐去走所谓的长线的布局，就没有办法怎么样在整合这个关键资源。因为其实各位都知道说，刚一再强调的就是所谓的 K content。那这个 K content 本身，事实上它作为一个关键资源本身呢，它才有办法去吸引什么呢？吸引平台，吸引行销数据本身，让它怎么样有个好的放大的这个效果。如果没有办法去有效的整合呢，就没有办法怎么样来有个更多的资金能够让它怎么样大的变得更大。最后呢，长久以来可能我们都专注于国内的市场，没有办法对国外市场有个好的熟悉，所以没有办法一触可及直接跨出去会掉到太平洋下面了哈。好，那我们怎么思考这个问题？假设我们思考到我们有这样的一个阻力，第一个点，或许就如同我一刚开始跟各位所提到的，我们如果急我们可能就慢慢来了哈，只能慢慢来，因为你急不得也首先，是不是我们要先致力于这个财务健全，走出一片事或是专案事？我们过去是这样，拍一个片子，做个专案，大家集结在一起，之后就散了，这个走不长必须要扬弃这样一个短线思维，要建立一个长线的这个平台跟内容团队。第二个，我们必须要借由我刚所说的强化的一个经营体质，才有办法先从国内开始能够引进比较大的资金，因为毕竟国内的资金本身对于我们的产业环境本身是有比较好的熟悉度，也比较愿意去 sponsor。这时候呢，先做一个初步的量体的这个放大。一旦能够在国内能够取得比较长的资金的时候呢，那就比较能够期待能够跨出这个短期的财务目标，然后呢，逐步取得
我们认为最重要的文化内容产业最重要的关键资源，包括自己来去 build 到我们自己的 talent 啊，再向外去购买这个 IP 啊。当然呢，我们也必须要走出一个所谓的大家都类似的、互相学习模仿的、简单的这样的一个制作的这样的一个魔咒，然后走向这个长期的策略，去整合这些内容、平台乃至资金，然后呢，以这个国内的并购作为起步之后呢，扩大量体呢，我们再跟外国的文化内容产业开始做策略的合作，学习他们的一个经验，来去延伸我们对国外市场的理解。这时候呢，也才有办法逐步的培养我们内国对国际市场的一个人才啊。最后才有办法去提到说，我们量体到了一定的规模之后呢，我们才有办法去增加我们的底气，才有办法呢对外国市场做所谓资金面的这样的一个并购跟整合了。那也就是说，其实我们看到韩国的这样的一个这样文化内容产业的发展，我们在感觉上热血沸腾之余啊，其实我们看看自己的时候，坦白讲，他们也曾经走过那个暗淡的时候，他们也曾经怎么样？放眼望去呢，所有的内容基本上都没有太大差异的那个时候，那我们怎么样能够从那里走到这里呢？那事实上呢，可能学习韩国的这样经验本身，我们知道说，可能我们要扬弃我们的本位主义，然后开始要去专注于这个内容的投入、人才的养成、长期的这样的一个眼光。那希望有一天呢，我们跟我们的年轻的孩子啊，去谈说你长大想要做什么时候，我们不是在听到说他要去韩国当练习生了，他要在台湾当练习生，好不好？以上分享到这边，谢谢大家，谢谢。谢谢。非常感谢我们蔡朝安律师非常精辟深入的分析。